은퇴 후 3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으며 가족도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3년 만에 빈손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정체성, 관계, 시간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은퇴 후 망하는 진짜 이유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대기업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입사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임원이 되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았으며 회사에서는 그를 빼놓고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을 손에 쥔 그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사업을 할 시간이다. 40년간 남의 회사를 키웠으니 이제는 내 것을 만들 차례라고요. 그는 망설임 없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인테리어도 근사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 원두를 볶고 손님이 없는 가게를 지키고 밤 10시에야 집에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년 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년 후 그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일했던 것은 일이 아니라 회의였고 결제였고 지시였다는 것을요. 그는 진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쁜 것과 일하는 것을 착각했던 겁니다. 김 사장은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떠났고 친구들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요. 박 부장은 김 사장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업 같은 모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은행에 예금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으니 이제는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TV를 보고 낮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 남편이 불편했던 겁니다. 박 부장은 아내를 돕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방해만 된다고요. 자녀들도 주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부장은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과는 인사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박 부장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없어졌으며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갔고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 박 부장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있었지만 가족이 없었다는 것을요. 40년 동안 그는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진짜로 함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교사였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를 믿었고 동료들은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요. 하지만 은퇴 후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학교 출입증도 반납했고 학교 이메일도 닫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각자의 명함을 교환했고 자신의 일을 자랑했습니다.
이 선생은 명함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이 선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창회를 일찍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밥 한번 먹어요. 이 선생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제자는 계속 자신의 회사 이야기, 성공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 선생은 듣기만 했습니다. 제자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라는 직함이었을까? 나는 직함이 아니라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 선생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 라고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릇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고 물컵은 물을 담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의 용도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릇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교사다. 나는 의사다. 이렇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문제는 은퇴하는 순간 그 정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일까요? 교사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자신을 직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 사장이 망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원이라는 정체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임원이었던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직함 없이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은퇴 후에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명함 없이는 자신을 소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만 귀하게 여깁니다. 쓸모 있는 나무는 베어지고 쓸모 있는 말은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오래 살고 쓸모없는 말은 평화롭게 늙어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관계만 유지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유용하니까 이렇게 관계를 만듭니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쓸모 있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박 부장이 고독한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모두 이익 관계였습니다. 함께 일했기 때문에 친구였고 서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연락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사라졌습니다. 진짜 관계는 쓸모없는 관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나고 아무 목적 없이 이야기하고 아무 도움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명함 없이도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은퇴해도 명함이 없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당신을 찾아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 그 숫자가 5명도 안 된다면 당신은 외로운 은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춤이 곧 나아감이다 라고요.
현대인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쁜 것이 곧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의가 많으면 중요한 사람이고 일정이 빽빽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바쁨은 의미가 아닙니다. 바쁨은 그냥 바쁨일 뿐입니다. 이 선생이 자존감을 잃은 이유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학교에 갔고 수업을 했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의 시간은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오후가 되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이 빈 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빈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은퇴는 당신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쁨으로 채울 것인가, 의미로 채울 것인가. 첫 번째 원칙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교사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회사 일만 했던 사람에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취미도 없고 관심사도 없고 그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김철수, 안녕? 오늘은 무엇을 할 거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직함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를 시도해 보십시오. 산책이어도 좋고 그림이어도 좋고 요리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회사와 관련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과거와 전혀 상관없는 것,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의미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3개월 후 당신은 조금씩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나는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관계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 진짜 친구입니까? 명함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은퇴 후 당신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이익관계였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신 진짜 관계를 찾으십시오. 명함 없이도 만날 사람을 3명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십시오.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만나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커피를 마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 이야기, 성공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으로서 만나십시오. 요즘 기분이 어때? 뭐 재미있는 일 없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목적 있는 만남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몇 달 후 당신은 이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재배치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당신은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당신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가장이 아니라 할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가족을 관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있으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관계의 재배치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시간입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하루 24시간이 모두 주어집니다. 이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시간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당신은 시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바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은퇴했다고 해서 늦잠을 자지 마십시오. 늦잠은 당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대신 아침 30분을 산책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걸으십시오. 이것은 명상입니다. 걷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에 집중하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3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지도 말고 TV를 보지도 말고 그저 앉아 있으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시간의 재설계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돈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생각합니다. 김 사장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월급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창업 충동을 경계하십시오. 만약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최소 3년은 기다리십시오. 은퇴 후 3년 동안은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퇴직금은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시간을 사는 돈입니다. 당신이 급하게 돈을 벌지 않아도 되도록 천천히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돈입니다. 그러니 아껴 쓰십시오. 은행에 예금하고 조금씩 쓰십시오. 그리고 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돈은 성공의 증거가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재배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자존감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존감을 잃습니다. 명함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도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존감은 작은 성취에서 시작됩니다. 큰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주 작은 것 하나를 성취하십시오.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그림 한 장을 그렸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 이런 작은 성취가 당신의 자존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자존감은 타인에게 도움이 될 때 생깁니다. 동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공원을 청소하고 독거노인을 방문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의 자존감은 회복됩니다. 이것이 자존감의 재건축입니다. 김 사장을 기억하십니까? 3억을 날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책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경영서적만 읽었습니다. 철학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김 사장은 그 문장을 읽고 울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방문객을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임원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김철수였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도서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전직 교수였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 이야기, 삶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사장은 처음으로 목적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1년 후 김 사장은 도서관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시간,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박 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요. 박 부장은 생각했습니다. 관계, 나에게 관계가 있나?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은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몰랐어요. 40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았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고 싶어요. 아내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 동안 일 이야기, 돈 이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도자기를 배우고 싶다고요. 박 부장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꿈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렌터카를 빌려서 아무 계획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박 부장은 평생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웠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들은 도자기 공방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도자기를 만들었고 박 부장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요. 1년 후 박 부장의 우울증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약도 줄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라고요. 아내와의 진짜 관계가 시작된 거라고요. 이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명함 없이는 자신을 소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우연히 동창회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선생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니?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김영수야. 가게 주인이기도 하지만 그냥 김영수지. 이 선생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민호다.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그냥 이민호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민호 안녕?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민호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도 아니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선생님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이민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만난 겁니다. 6개월 후 한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선생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명함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는 것을요.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망하는 이유는 3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착각, 관계의 착각, 시간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직함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이익으로 판단하고 시간을 바쁨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직함은 사라지고 이익관계는 끊어지고 바쁜 시간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정체성을 재구성하십시오. 당신은 직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둘째, 관계를 재배치하십시오. 명함 없이도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셋째, 시간을 재설계하십시오. 바쁨이 아니라 의미로 시간을 채우십시오. 넷째, 돈을 재배치하십시오. 퇴직금은 시간을 사는 돈입니다. 5째, 자존감을 재건축하십시오. 작은 성취와 타인에 대한 도움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지켜줄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사장, 박 부장, 이 선생, 그들은 모두 바닥을 쳤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찾아올 사람 말입니다. 명함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도 당신과 함께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 그 숫자가 5명도 안 된다면 지금부터 관계를 재배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명함을 벗겨낸 당신은 누구입니까?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을 빼면, 교사라는 정체성을 빼면, 의사라는 정체성을 빼면 당신은 누구로 남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정체성을 재구성하십시오. 이 2가지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은퇴 이후 삶을 결정할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30년간 은퇴자 상담을 해온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은퇴자를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이름으로,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함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간을 의미로 채웠습니다. 바쁘게 살지 않았지만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입니다. 은퇴는 비워짐이 아닙니다. 은퇴는 채워짐입니다. 당신이 평생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진짜 관계, 자기 자신과의 만남, 의미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은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은퇴를 두려워합니다.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인생은 명함 없이 시작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끝나고 당신이 오직 당신 자신으로만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김 사장은 3억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박 부장은 직장을 잃었지만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 선생은 명함을 잃었지만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은퇴하면서 무언가를 잃을 겁니다. 직함, 권력, 바쁜 일상, 이런 것들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무언가를 얻을 겁니다. 자유, 시간, 진짜 관계,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을 얻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얻게 될 것을 기대할 것인가.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명함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어온 경험, 당신이 가진 지혜,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은퇴를 앞둔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그 친구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들으면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들으면 그것은 답이 될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85세,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예요.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은 고작 66세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17년이에요. 17년을 아프고 누워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85세를 넘기는 사람과 못 넘기는 사람,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올까요?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78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생 담배 피우시고 짜게 드시고 운동 안 하시고 병원도 잘 안 가셨죠. 두 번째 분도 비슷한 나이에 가셨는데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이 심했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치명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세를 못 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6가지 치명적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신의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치명적 공통점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입으로 수명을 깎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수명을 결정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85세를 못 넘기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거의 대부분 식습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짜게 먹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짜게 먹죠? 김치, 찌개, 젓갈, 장아찌. 맛있긴 한데 이게 문제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평균은 10g이 넘어요. 2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러요. 증상이 없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와요. 쓰러지는 거죠. 뇌졸중 환자의 절반은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생겨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짜게 드셨어요. 국물은 꼭 다 드셔야 하고 김치는 꼭 국물까지 먹으셔야 했죠. 그러다가 70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그 이후로 10년을 침대에서 보내시다가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짜게 먹지 않으셨다면 90까지, 100세까지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과식과 야식입니다.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과식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합병증이 문제거든요. 당뇨로 인해 눈이 멀고 신장이 망가지고 발이 썩어서 절단하게 되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도 몇 배로 올라갑니다. 당뇨 환자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10년에서 15년 짧아요. 야식은 더 나빠요. 밤에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지방으로 쌓이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수면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갖 병이 다 생겨요. 밤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밥만 대충 먹고 마는 분들 많으세요. 고기는 안 드시고 생선도 귀찮고 그냥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져요. 근감소증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지면 골절돼요. 특히 대퇴골 골절이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이 대퇴골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예요.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폐렴, 욕창, 혈전증이 생기거든요.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1g은 드셔야 해요. 60kg이면 60g이에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고기 작은 접시 하나 정도예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꼭 드세요. 네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입니다. 라면, 과자, 빵, 햄버거, 치킨 이런 음식들 자주 드시나요?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당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 자주 드시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치명적 식습관은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게 되죠. 하지만 물은 정말 중요해요. 혈액의 80%가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요.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 신장도 망가져요.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받아야 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죠.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은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간식 시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싱겁게 드시고 적게 드시고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세요. 정말 간단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국물 적게 드시고 김치 국물은 버리고 밥은 조금 덜 담고
반찬에 고기나 생선 한 접시 추가하고 물병을 항상 옆에 두세요. 이것만 해도 1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다음 식사가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치명적 공통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운동 결핍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앉아 계세요? TV 보고, 신문 보고, 소파에 누워 계시는 시간 다 합치면 몇 시간 될까요? 10시간? 12시간? 좌식 생활이 암보다 무섭다는 거 아세요?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3시간 이하로 앉아 있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 높아요. 담배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다리에 피가 고이고 혈전이 생기고 그게 심장이나 뇌로 가면 끝이에요. 첫 번째 치명적 패턴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점심 먹고 또 앉아있고 저녁 먹고 또 앉아있고 그러다 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절대 85 못 넘겨요. 심혈관 질환이 1등 공신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이 약해져요. 혈관도 탄력을 잃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생기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 패턴은 근력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져요.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해요. 70세가 되면 40세 때보다 근육이 30%나 줄어들어요. 근육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아요. 넘어지기 쉬워지죠. 70세 이상 사망 원인 중에 낙상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대퇴골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회복이 어려워요. 골다공증까지 있으면 뼈가 쉽게 부러져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평생 운동 한 번 안 하시고 집에만 계셨는데 75세에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어요. 대퇴골이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그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폐렴이 와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운동만 했어도 근육이 있었을 거고 넘어져도 안 다쳤을 거예요. 세 번째 치명적 패턴은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하는 마인드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운동하면 다쳐. 그냥 쉬는 게 나아.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보세요. 다들 움직여요. 산책하고 밭 일하고 체조하고 계속 움직이세요. 몸은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녹슬어요. 네 번째 치명적 패턴은 과격한 운동으로 무리하는 겁니다. 반대, 극단도 위험해요. 평소에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등산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그러면 다쳐요. 무릎, 허리, 어깨 다치고 심하면 심장마비도 와요. 운동은 꾸준히, 적당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3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하는 게 100배 좋아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매일 걷기예요. 하루에 30분 천천히 걷는 거예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걸으면 돼요.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심장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 좋아지고 혈압 내려가고 혈당 조절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게다가 돈도 안 들고 장소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별로 맞춤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50대는 아직 젊으니까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다 좋아요. 근력 운동도 하세요. 헬스장 가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면 좋아요. 60대는 걷기를 기본으로 하고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운동 추가하세요. 요가나 필라테스로 유연성 기르는 것도 좋아요. 70대는 천천히 걷기, 스트레칭, 균형 운동이 중요해요. 한 발로 서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이런 간단한 운동만 해도 충분해요. 80대 이상은 집안에서 가벼운 체조만 해도 돼요. 팔다리 쭉쭉 펴주고 목 돌리고 어깨 으쓱으쓱하고 이것만 해도 근육 유지되고 혈액순환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생존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식사 후 집 안팎 걷기 10분, 오후에 의자 스쿼트 10번 3세트, 저녁 식사 후 동네 산책 20분. 이것만 해도 하루에 50분 움직이는 거예요. 충분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워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 낮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7년 길어져요. 7년이에요.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 7년을 더 사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몇 분 움직였습니까? 만약 30분도 안 움직였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 안이라도 걸어보세요. 움직여야 삽니다. 정말이에요. 세 번째 치명적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병원 기피입니다. 조기 발견을 놓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85세를 못 넘기는 세 번째 이유는 병원을 안 가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걸 미루세요. 왜 그럴까요? 괜찮아지겠지, 병원 가면 병 만든다더라, 돈 아깝다, 의사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들 때문이에요. 첫 번째 치명적 행동은 건강검진을 미루는 겁니다. 국가에서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그런데 안 받는 분들이 30%나 돼요. 귀찮아서, 무서워서, 결과 나쁘게 나올까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은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돼요. 1기, 2기암은 거의 100% 치료가 가능해요. 하지만 3기, 4기로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 이웃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3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3기였어요.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됐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셨지만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만약 검진을 받으셨다면 일찍 발견했을 거고 간단하게 치료하고 건강하게 사셨을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 행동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분명 증상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요. 하지만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돼요. 그게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가슴 통증은 심근경색 전조 증상일 수 있고, 숨차는 건 심부전일 수 있고, 소화불량은 위암일 수 있고, 어지러운 건 뇌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만성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고혈압 진단받고도 별로 안 아픈데? 하면서 방치하는 분들 많아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만성질환은 조용히 몸을 망가뜨려요. 10년, 20년 지나면 합병증이 와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세 번째 치명적 행동은 약 먹기 싫어서 임의로 중단하는 겁니다. 의사가 혈압약 드시라고 처방했는데 며칠 먹다가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약은 몸에 안 좋다더라 하면서 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거예요. 약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실제로 혈압약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6배나 높아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좀 내려갔으니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끊으면 혈당이 다시 올라가고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돼요.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지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돼요. 네 번째 치명적 행동은 민간요법만 믿는 겁니다. 암에 좋다는 버섯, 혈압에 좋다는 즙, 당뇨에 좋다는 환, 이런 거 드시느라 정작 병원 치료는 안 받는 거예요. 민간요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요. 암 환자가 병원 안 가고 민간요법만 하다가 손 쓸 수 없이 악화된 경우 정말 많아요. 다섯 번째 치명적 행동은 증상을 숨기는 겁니다. 가족들한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혼자 참는 거죠. 그러다가 쓰러지고 나서야 가족들이 알게 돼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생존의 비밀은 조기 발견이 전부예요. 암도, 심장병도, 뇌졸중도 일찍 발견하면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하게 돼요. 나이별 필수 검진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50대 이상은 매년 기본 건강검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신장기능 체크하고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폐, CT/CT도 흡연자는 꼭 받으시고요. 60대 이상은 여기에 뼈 검사, 심장 검사 추가하세요. 골밀도 검사로 골다공증 체크하고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로 심장 상태 확인하세요. 70대 이상은 치매 검사도 받으세요. 인지기능 검사로 치매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아버지는 매년 빠짐없이 검진을 받으셨어요.
65세 때 대장 내시경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됐는데 바로 제거하셨어요. 조직 검사 결과 초기암이었대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간단하게 제거하고 완치되셨어요. 지금 80세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그 용종이 자라서 진행성 암이 됐을 거예요. 당장 병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둘째, 호흡곤란. 셋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넷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짐. 다섯째,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여섯째, 계속되는 기침과 피 섞인 가래. 일곱째, 대변이나 소변에 피가 섞임. 여덟째, 지속적인 복통. 아홉째,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함. 열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귀 기울이세요. 병원 가는 게 귀찮고 무섭더라도 가야 살아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독과 고립, 외로움이 수명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겁니다.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해요. 믿기지 않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첫 번째 치명적 상황은 혼자만 있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만날 사람이 확 줄어들어요. 회사 동료들도 멀어지고 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결국 혼자 집에 있게 돼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대화할 사람 없고 웃을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에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암, 심장병, 치매 위험이 다 증가해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는데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친구들도 다 돌아가시거나 아파서 못 만나고 정말 외로우셨대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텔레비전하고 대화하셨다고 해요. 결국 심한 우울증이 와서 밥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78세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외로움이 죽인 거예요. 두 번째 치명적 상황은 은퇴 후 역할 상실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나는 과장이야, 나는 부장이야, 나는 사장이야 하는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게 다 사라져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정체성 혼란이 와요. 역할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사라져요. 그러면 건강도 빠르게 악화돼요. 실제로 은퇴 후 1년 이내에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치명적 상황은 가족과의 단절입니다.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거나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서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 건강을 망쳐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지지 체계예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면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이게 몸을 망가뜨려요. 네 번째 치명적 상황은 새로운 관계를 안 만드는 겁니다. 옛날 친구들만 고집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 하면서요. 하지만 옛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요. 돌아가시거나 아파서 못 만나거나 멀리 이사 가거나. 그럼 결국 혼자 남아요. 새로운 친구를 계속 만들어야 해요. 동호회 가입하고 봉사활동하고 평생 교육 듣고 이렇게 새 사람들을 만나야 외롭지 않아요. 다섯 번째 치명적 상황은 집에만 틀어박히는 겁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아요.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게 다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배달시켜서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이렇게 지내면 사회와 완전히 단절돼요. 백세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놀라워요. 거의 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세요. 친구들 자주 만나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고 모임 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계속 사람들과 어울려요. 오키나와 백세인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들은 모아이라는 시스템이 있대요. 5에서 6명이 평생 친구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게 장수의 비결 중 하나래요. 관계가 수명을 늘리는 과학적 근거도 있어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웃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또 뇌도 활성화돼요. 대화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면서 뇌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관계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화하세요. 옛날 친구한테, 자녀한테, 형제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3번만 전화해도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둘째, 밖에 나가세요.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 만나면 인사하고, 가게 가서 주인하고 얘기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옆 사람하고 날씨 얘기하고, 이런 작은 소통이 다 관계예요. 셋째, 모임에 가입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주민센터 강좌, 동호회, 봉사단체, 뭐든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넷째, 손주나 아이들과 시간 보내세요. 아이들과 놀아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말할 대상이 생기고 산책도 나가게 되고 책임감도 생기고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 연구에서 친구가 많은 사람이 평균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그리고 사망 위험이 50%나 낮아진다고 해요. 관계가 약이에요. 사람이 약이에요.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누구와 대화했나요? 만약 아무도 없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외롭게 살면 일찍 죽어요. 함께 살아야 오래 살아요. 다섯 번째 치명적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 마음이 몸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암을 부른다는 거 아세요?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몸을 보호하지만 오랫동안 계속 나오면 면역체계를 파괴해요.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암세포를 잡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치명적 심리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세상이 불공평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서 분노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노는 독이에요. 특히 심장의 독이에요. 분노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돼요. 이게 반복되면 심장병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해요. 실제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대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화를 달고 사셨어요. 작은 일에도 버럭 화내고 과거 일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분노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65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말하길 스트레스와 분노가 큰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치명적 심리는 과도한 걱정입니다. 내일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과도한 걱정은 면역체계를 파괴해요. 걱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이게 백혈구 기능을 떨어뜨려요. 백혈구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 면역세포인데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하면 감염에 약해지고 암에도 걸리기 쉬워져요. 또 걱정은 수면을 방해해요. 밤에 누워서도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요. 수면이 부족하면 온갖 병이 다 생겨요. 세 번째 치명적 심리는 우울증을 방치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우울증이 흔해요. 은퇴,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사별,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불러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우울한 거지, 이 정도는 참을 만해 하면서 방치하세요.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켜요. 우울하면 식욕이 없어서 안 먹게 되고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싫어서 운동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 빠지고 낙상 위험 높아지고 악순환이 계속돼요. 우울증은 치료해야 해요.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상담받고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해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신경전달물질 문제예요. 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치명적 심리는 완벽주의와 강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완벽하게 해야 해, 자기 자신과 남들한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만족을 못해요. 뭘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니까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지쳐요.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고혈압이 다 생겨요. 나이 들면 좀 느슨하게 살아야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어설퍼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지세요. 다섯 번째 치명적 심리는 나는 쓸모없다는 자기 비하예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어. 나는 짐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기 관리를 안 하게 돼요. 어차피 나는 쓸모없는데 건강 챙겨서 뭐 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 마인드를 보면 긍정적이에요. 나는 감사해, 나는 행복해, 오늘도 좋은 날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명상이에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줘요. 둘째, 취미 생활이에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뭐든 좋아요. 취미에 몰입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셋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해.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적다 보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넷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에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재미있는 책 읽고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웃으세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외삼촌이 60세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절망하셨죠.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으셨대요.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나는 살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셨대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웃으려고 노력하시고 감사 일기 쓰시고 명상하셨대요. 그리고 완치되셨어요. 지금 80세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래요. 마음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몸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하세요. 웃으세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치명적 공통점입니다. 나쁜 습관의 누적, 작은 독이 쌓여 목숨을 앗아간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흡연, 여전히 담배 피우시나요? 흡연은 폐암의 1등 공신이에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이 15배에서 30배 높아요. 폐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위험도 몇 배로 올라가요. 나는 이미 50년 넘게 피웠는데 이제 끊어봤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담배는 언제 끊어도 효과가 있어요. 끊으면 즉시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화되고 2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져요. 10년 후에는 폐암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 끊으면 내일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과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소주는 백해무익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그래요. 술은 간을 망가뜨려요. 지방간,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져요. 뇌도 망가뜨려요. 치매 위험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췌장도 망가뜨려요. 췌장염, 췌장암이 생겨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알코올 20g 이하로 권장해요. 소주로 치면 한 잔 반 정도예요. 그 이상 마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하세요. 수면 부족도 치명적이에요. 매일 5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잠이 안 온다고요. 하지만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자는 동안 몸이 회복돼요.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노폐물이 제거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해요. 뇌에 쌓인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그래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당뇨 위험도 증가해요. 하루 최소 6시간, 가능하면 7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오면 낮에 햇볕 쬐고 저녁에 가벼운 운동하고 카페인 줄이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불규칙한 생활도 문제예요.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다른 시간에 자고 식사도 거르고 이렇게 살면 생체 리듬이 깨져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 분비가 엉망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온갖 병이 생겨요. 규칙적으로 사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세끼 규칙적으로 드세요.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종합하면 이래요. 나쁜 습관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데 여러 개가 겹치면 치명적이에요. 흡연하면서 과음하고 수면 부족에 운동도 안 하고 짜게 먹고 이렇게 살면 절대 85 못 넘겨요.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습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흡연하십니까? 매일 소주 반 병 이상 드십니까? 하루 5시간 이하로 주무십니까? 운동 안 하십니까? 짜게 드십니까? 과식하십니까? 건강검진 안 받으십니까? 혼자 고립되어 계십니까? 항상 화내고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3개 이상이면 위험해요. 5개 이상이면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바꾸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85세를 못 넘는 사람들의 6가지 치명적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잘못된 식습관. 짜게 먹고 과식하고 단백질 부족하고 가공식품 많이 먹고 물 안 마시는 것. 둘째, 운동 결핍.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근력 운동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셋째, 병원 기피. 건강검진 안 받고 증상 방치하고 약 안 먹고 조기 발견 놓치는 것. 넷째, 고독과 고립. 혼자만 있고 사회와 단절되고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 다섯째, 스트레스와 부정적 마음. 분노하고 걱정하고 우울증 방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섯째, 나쁜 습관의 누적. 흡연, 과음,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반대로 85세를 넘어 90,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싱겁게 먹고 적게 먹고 단백질 충분히 먹고 매일 30분 걷고 정기검진 받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습관 없이 규칙적으로 살아요. 간단하죠? 생존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실천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금 줄이세요. 국물 적게 드시고 김치 국물 버리세요. 둘째, 매일 30분 걸으세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면 돼요. 셋째,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미뤄왔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넷째, 사람 만나세요. 친구한테 전화하고 모임 가입하고 밖에 나가세요. 다섯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 일기 쓰고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여섯째, 나쁜 습관 끊으세요. 담배, 술, 지금 당장 줄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세든 70세든 지금부터 바꾸면 10년, 2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예요. 나는 90까지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소금부터 줄이고 다음 주부터 걷기 시작하고 다음 달에 건강검진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여러분, 85세는 목표가 아니에요. 통과점이에요. 90, 100세가 목표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관심을 가진 거니까요. 이제 행동만 남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선언하시면 실천할 확률이 높아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5세는 가볍게 넘기시고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